현재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다고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6.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국민들은 부도난 국가를 살려보겠다며 금부치를 모았습니다. 금 모아서 외환위기가 극복될 리 없다는 걸 잘 알았겠지만은 국민들은 그래도 국가를 조금이라도 돕겠다며 장롱 속에 있던 결혼반지, 돌반지를 꺼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금이 60조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 국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재부 장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야가 추경 예산을 늘리자고 겨우 합의를 봤지만 국가는 여전히 나라 곳간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의 마지막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각자 대출로만 연명하도록 방치한 결과 4대 금융그룹들은 14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지금 성과급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국민들이 장롱 속에 결혼반지, 돌반지를 꺼냈듯이 국가 행정을 지금 책임진 사람들은 당장 그 월급이라도 반납하기 바랍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긴축 일정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밤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되잖아요. 네. 지난달에 그 소비자 물가가 7.0% 그래서 7.0% 이제 기록했다. 네. 뭐 사상 계속 최대치입니다. 이번 달에도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지금 예상은 어느 정도 이번에도 7.0% 넘을까요? 네, 7.1% 컨센으로 돼 있고요. 예상치가. 네. 아하.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유사하거나 조금 높거나.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언제까지 갈까 예. 걱정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오래 갈 것 같아요. 다음 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높아져요? 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마 7.한 3, 4 또는 이렇게. 예. 제 생각에는 예. 그게 고점일 것 같아요. 아하. 한 2월이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예.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2년 전에 예. 미국이 2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2월 예. 데이터까지 괜찮았고요. 예. 3월부터 충격을 받았죠. 예. 우리는 이제 한 2월부터 1월, 2월 이랬죠. 그런데 예. 미국은 3월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락다운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의 3월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급락하게 되는 경기도 예.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작년이죠. 2021년 3월 그러니까 예. 1년 지나고 나서 2020년에 3월이 급락했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들이 작년 3월부터 다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경기 성장 예. 등등. 인플레는 반대죠. 디플레 갔다가 그렇죠. 작년에 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기저 대비 이렇게 오른 건데요. 예. 예. 올해는 그래서 이게 3월 데이터부터는 예. 작년에 3월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게 조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저효과가 좀 줄어든다. 네. 7.2 7.2 가다가 3월부터는 소폭 하락을 이제 시작할 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고점은 치는데 예.
작년에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시적이라면 이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옆으로 좀 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지금 막 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 넘어가서 찍고 네. 연준 예상은 뭐 연말자에 뭐 2% 3% 정도로 그러니까, 만들겠다였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막 5%. 그 정도로. 네. 뭐 연말에 5%. 그러니까 기저효과만 없어졌을 뿐이지 나머지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상존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감은 여전히 예. 높은데 예. 이제 지표로는 예. 떨어지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신 센터장님 항상 그 책에도 쓰셨지만은 인플레라는 게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저효과는 그 이제 점점 사라지고 물건값이 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 기대 돈이 많이 물가 풀려서 그런 지수로 건가? 지금 많이 저기 오른 이유들 중에서 예. 우리가 그 CPI 뭐 또는 PC라고 이제 이런 지표들을 뭐 예. 500개, 300개 뽑아서 예.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쓰는 것들.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제일 많이 인플레이 원인은 그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가 예. 그 대응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다는 게 실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맨날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네네. 어쨌든 돈을 풀었기 때문에. 네. 자,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난 10년에 2010년대도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거든요. 예. 실은 그때부터 많이 풀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그렇지. 안 생겼었어요. 예. 예. 그런데 왜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겼냐? 예. 푸는 방식이 달라왔고요. 예. 2010년대는 2008년 금융위기가 은행에서 생겼기 때문에 예. 은행이 그 파산할 뻔하는 거를 도와주는 구제금융 방식으로 은행 쏟아줬다. 쪽에. 예. 그러니까 이 은행에 줬던 돈이 돌질 못하고 그렇죠. 다시 연준으로 회수가 되는. 중앙은행으로. 네. 예. 그래서 여기 풀린 돈은 자산 가격만 실은 높였던 네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위기의 성격이 달랐고 그래서 2008년 때는요. 그 아무리 뭐 리만 브라더스 쓰러지고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예. 거의 90%의 회사들은 그냥 돌아갔고 나가서 예. 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봉쇄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예. 운용 자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래서 예. 이제 운용 자금을 쏴준 거죠 이번에. 직접. 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더 많은 돈을 풀었고 예. 이거를 주머니에 넣어줬기 때문에 예. 미국 사람들의 초과 저축 일을 안 해도 주머니에 들어온 돈들이 그렇죠. 꽤 쏠쏠하더라. 예. 근데 거기다가 또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투자 잘하신 분들은 뭔가 뭐 부자 된 비트코인도 것 같아. 있고 뭐 주식도 오르고 이래가지고 예. 은퇴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 예. 우리랑 조금 달라서 좀 그렇긴 하죠. 예.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방식이 틀렸고 예. 지난 10년 동안은 예. 그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은 풀었는데 돈이 쓸 데가 없었던 드레버리징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쓸 때는 많을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줬는데 예. 이게 투자할 데가 없어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금융기관들이 네. 투자할 데가 없어서. 왜 그랬냐면 일단 가계부채 너무 많았고 미국에 예. 이거를 줄이는데 엄청난 시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내려왔죠. 예. 그다음에 중반 이후에 보시면 2012, 13년 이후에 신흥국이 초반에 무리하게 돈을 썼다가 드레버리징이 엄청나게 가죠. 중국 뭐 우리나라 뭐 헤비한 산업들 중공업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이게 위축이 거의 10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예. 카펙스라고 하는 이런 시설 투자가 그래서 안 됐었습니다. 카펙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설 투자라고 하죠. 시설 투자. 공장 크게 만들고 예, 막 하는 예. 것들을 특히 이제 그 원유라든가 뭐 이런 가스라든가 이런 원자재 개발을 위한 예. 이게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공급 과잉의 문제로 와닿았다. 공급 과잉이 아니죠. 공급 부족. 그죠? 예. 보니까 이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는데 예. 여기 이거를 미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문제도 실은 거기서 예.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서 우리가 지금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인플레하고 다른 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게 옛날에는 금융이나 이런 때는 은행에 돈을 쏴줬는데 네. 그래서 그게 실물로다가 돌아가지고 화폐가 유통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는데 네. 실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중앙으로 다시 회수가 되는데 네. 지금은 직접 국민들한테
주머니에 넣어주다 보니까 그게 요번 실제로 쓰여지더라. 자기 주머니 왔으니까 써야 예. 되는데 예. 그동안 안 쓰고 또 아직도 있는 돈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렇지. 초과 저금도 하고. 저축이라는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이게 번째로는 이제 공급 늘 연준이 중앙은행이 말하듯이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생기는 거다. 네. 뭐 어떤 그 원자재나 원유도 그렇고 네. 뭐 원자재 그 뭐 석탄 물이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두 가지 원인이 과거와 다른 거다. 좀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은 그 뒤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ESG도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후 변화, 전염병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기후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커져서 예. 이제 아니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들 예. 그다음에 우리 커피를 먹더라도 그동안에 1,000원짜리 막 싸다고 먹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환경을 착취하고 만든 커피는 예. 이제 먹으면 안 되죠. 예. 공정무역으로 제대로 돈 주고 먹어야 되죠. 네네. 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을 올리는 걸로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후는요. 예. 아주 엄청나게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아하. 여러 가지 몇 개 짚을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기저효과처럼 단기적인 요인은 어떤 것인가를 예. 보고 예.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올해 요 단기적인 흐름은 그 기저효과라든가 보복 소비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영향을 받을 거고 예.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구조적인 면들은 한 10년 가겠죠. 예. 그거를 섞어서 봐야 되는데 연준이 좀 예측을 조금 좀 잘못한 것 같다. 작년에. 자, 그럼 일단 오늘 밤에 미국에서 그 이번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예상은 지금 7.1%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상한 대로 나오면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테지만은 네. 뭐 두 자리까지 안 가겠지만은 뭐 8%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네. 가정으로 뭐 예. 가정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뭐. 자, 그렇게 되면은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 다음 달에 이제 미국 그 FOMC라고 해서 미국 연방 그 준비제도 중앙은행의 그 중요한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냐 마느냐 지금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지금 일각에서는 올해 네. 전부 7번의 그 연방 준비제도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네. 7번 모두 매번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나 봐요. 그런 분도 있죠. 네. 뭐 그렇게 다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거보다는 예. 이렇게 되게 그 뭐랄까 예민하게 보는 네. 분들이 있고요. 7번 올려야 된다는 놈이란다. 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왜냐하면 금리 올려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 반문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그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뭘 좀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금리 말고 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해보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예. QT. 지금 네. 사들인 국채들, 네. 연방 준비제도에서 사들인 국채들.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저 회수하는 것처럼 파는 예. 거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파워풀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금리는 2번 올려도 되잖아요. 2번이나 3번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대신에 네. 그래서 양적 그 긴축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금리만 보지 마시고요. 예. 금리 뭐 7번에 뭐 이거보다도 금리 7번이냐 2번이냐 이게 아니고 두 개 다 합쳐서 예. 일단 지금은 제 생각에는 7%가 넘어가는 그 이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연임 되시고 나서 예. 일단 스탠스를 바꾸고 나서 일단 급해요 마음이 예.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아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2번 할 거냐 7번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예. 이제 올해 아까 저기 2월이 고점 치고 3월부터의 데이터가 예. 얼마나 잡히는가에 따라서 그럼 아마 4월쯤 나오겠죠. 예. 그때부터 이제 뭐 5자를 7자를 보다가 이제 5%자를 보고 예. 그다음에 한 6, 7, 8쯤에 한 4%자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예상한 경로로 가니까 뭐 굳이 뭐 7번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 이제 한 2번 정도 하고 QT나 이런 것들을 써서 갈 수도 있겠고 예. 이거 하반기로 갔는데도 여전히 5% 후반 또는 6%예요. 예. 기저효과도 있는데 예. 그러면 큰일 났죠. 예. 그러면 마구 올릴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어쨌든 지금 금리를 갖다가 7번 계속 올해 무조건 연방준비제도 회의 열릴 때마다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펌프질을 하는 쪽은 주로 연방준비제도에서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민간 금융기관들이 주로 월가에서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뭐 저야 기자니까 항상 의심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네. 미국의 월가 그러니까 민간 그 금융기관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안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자기들한테? 우리 은행들하고 실은 비슷합니다. 올라가는 게 좋겠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예. 수익률이 높아질 거 수익이 아니에요. 높아지면서 예. 혜택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월가에 가서 이 금리 예측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지금은 예. 컨콜로 하는데 그분들이 실은 월가에서 연준에서 일하다가 온 네트워크가 강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준도 이 월가나 이 시장에서의 그 피드백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예. 7번도 있고요. 뭐 4번, 3번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예. 골드만삭스 4번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7번이냐 4번, 2번 이거보다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QT라는 걸 합쳐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초반은 강력한 긴축의 의지가 되게 높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내려와 줄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뒤에 후반에 부담이 될 건지. 근데 예. 모르잖아요. 예. 예. 후반에 가서 이게 내려올 건지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7번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에 한 뭐 3월하고 6월 정도 2번을 하고 예. 그 후반을 좀 지켜본다는 의미로 그다음에 QT라는 그 양적 축소 플로터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QT라는 거 모르는 분들이 좀 꽤 계실 거니까 네네. 이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돈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준거를 계속 줬는데 네, 이제 그만 사고 그만서 다시 이제 파는 거 네, 시장에. 이제 만기 되면은 이제 다시 안 해주고 예. 이렇게 줄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들 미국과 유럽과 일본, 영국 등의 중앙은행은 예. 우리 신흥국처럼 이제 금리만 가지고 조절한 게 아니라 예. 직접 이 그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이 채권을 사고 예.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고 했죠. 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양적 완화를 이제 푼 거를 좀 회수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 금리뿐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흔히 두 가지를 그냥 사용한다. 생각했던 거는 그 카드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먼저 지난번에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했죠. 이제 다시 네. 양적 긴축을 한다. 네. 이렇게 번갈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군요. 제가 이제 한 6년, 7년부터 계속해서 한 15년 관찰을 해왔는데요.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맨날 그겁니다. 이쪽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예. 그럼 무슨 대책을 내놓습니다. 예.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를 밤새 고민해서 아침에 이제 뷰를 내놓습니다. 예. 이거 갖고 안 돼. 예. 이건 돼. 예. 그런데요. 기존에 배웠던 게 잘 안 먹혀요. 이게 기존의 것들이 바뀝니다. 예. 미국 사람들, 미국의 중앙은행 사람 보면요. 양적 완화 것도 2007, 8년에 갑자기 갖고 왔는데요. 예. 듣도 보도 못한 걸 갖고 왔어요. 일본에 쓰던 걸 갑자기. 예. 그렇죠. 상당히 좀 이 진화 속도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맨날 하던 거 하니까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과거에 하나 있었던 거를 갖고 와서 엄청나게 크게 한번 해서 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도 막았고 예. 2022년 금융위기도 막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코스대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죠. 예.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섞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좀 당겨서 예.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거는 도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월가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계속 좋으니까 계속 4번만 갖고는 안 돼. 올해 7번은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월가의 수익이 이미 잘 나고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건 아닌데 그렇군요. 저거죠. 70년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그 연준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자기 주장들을 지금 펼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7번 올려야 된다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거기는 심지어 내년에도 4번 해가지고 내년까지 11번. 자,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지만 예. 실은 레리 서머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그 재무부 장관 예. 했던. 그분의 생각이 그렇게 돼 있죠. 하버드대 교수. 네. 예. 근데 또 골드만삭스 같은 건 4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3번인데도 있어요. 이쪽은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금리를 다 올려버리면 예. 실은 카드가 예.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 카드를 좀 남겨놔야 돼요. 그건 그렇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아까 양적 긴축은 좀 더 유연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봐서 어쨌든 중앙은행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잡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면서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런 겁니다. 10년 동안 지난 2010년대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는데 예. 별로 낮았는데 그렇죠. 2% 미만이었는데 앞으로 있겠어? 이런 거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오니까 계속 가겠네.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 그죠? 요거를 꺾어줘야 돼요. 오늘 1,000원 했던 게 내일은 1,500원 될 예. 거니까 지금 오늘 빨리 사야 돼. 네네네.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꺾기 위한 그게 지금 되게 어렵죠. 아니, 위한 방법이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늘 1,000원, 저 같아도 오늘 1,000원 하는데 내일 1,500원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오늘 무조건 퇴근하고 가서 사야죠, 물건을. 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제가 의심이 듭니다.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그 뭐 4번이든 7번이든 뭐 그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준도 그렇고 그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값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발생한 것 같은데 공급망을 자꾸 문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지금 네. 석유값이 올라가고 네. 구리도 공급이 안 된다. 또 얼마 전에 중고차도 지금 뭐 그 가격이 너무 올랐고 뭐 중국도 지금 뭐 그렇게 싸게 부품을 원자재를 그 물건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모든 게 이렇게 또 LA 앞바다의 화물선들도 지금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핑계를 대잖아요. 네. 뭐 핑계라기보다는 그런데 금리 올린다고 해서 석유가 그러면 갑자기 많이 납니까? 그리고 또 화물선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 올리는 거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급망 문제를.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 또는 그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실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예. 딱 이렇게 쪽집게처럼 그걸 딱 해결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특히 공급망 문제는 예. 코로나 전에 글로벌 밸류 체인과 예.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뭐 가솔린 뭐 이런 차를 많이 한 공급망이었다고 한다면 예. 지금은 막 전기차 만들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밸류 체인이 실은 상당히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A 공급망에서 B 공급망으로의 변화인데 예. 그러면 그때랑 달리 옛날보다 어느 지역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의 회복은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게 요즘 스탠스들이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가 원자재 가격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지금 상당히 이제 퀘스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제 정치 경제적인 혼란들. 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루나 뭐 칠레나 이쪽이 이제 막 광산을 국유화 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예. 가격이 막 튈 거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그 서방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이 막 2월에 날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갔다 내려가나요? 원자재 가격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지 않으면서 텐션만 1년 내내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지금 모든 예측이 1분기 고점에다 다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이게 전쟁이 나지 않고 텐션만 높아지고 예. 이렇게 된다면은 그 겨울에 난방 수요가 많았다가 좀 줄어들긴 하되 중간중간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텐션만 계속 진행되는 예. 그러면 안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것들이 인플레이션 계속 부담이 되는 상황이 가겠죠. 예. 공급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경제 외적인 그 요인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예. 분석하기가 실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럼 그런 이유, 그런 설명이라면은 금리를 4번이 아니고 10번 올려도 그러면 그건 인플레가 해결할 수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 공급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 정도는 예. 거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네, 일단 그게 꺾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은 1,500원 안 돼 그냥 1,000원에 머무를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예.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예. 70년대는 그걸 못 보여줘가지고 아하. 오히려 닉슨의 아바타로 예. 지금 선거 앞두고 어디 금리를 올리려고 그래. 그게 이제 아서 원스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연준 의장.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평가받는. 뭐 100년 만에 최악의 최악이었습니다. 나중에 닉슨 도청했던 거 보니까
그 연준 의장이 그 쿵짝쿵짝 해가지고 예. 그 금리 올리려고 하는 연준 의원한테 페널티 주고 막 이런 것도 다 드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70년대는 연준이 아무것도 못했고 예. 그래서 이제 79년 볼커로 바뀐 다음부터 예. 강력한 이런 금리를 올리는 정책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70년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 일단은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3월 기준금리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 나온 김에 1970년대 인플레가 사실 가장 혹독한 인플레였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때하고 지금 인플레하고는 이게 좀 다릅니까 성격이?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때도 어쨌든 오일 쇼크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름값 엄청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도 기름값 뭐 $100 가까이 지금 올라간다고 해요. 네. 뭐 공급망 부족 계속 우리 얘기했지만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예. 70년대에 거의 그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 65년부터 82년 정도까지인데요. 예. 정확히 따지면요. 65년쯤에 예. 이게 그 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그냥 1%, 1.5%였어요. 예. 거대한 뭐 1, 2차 세계대전 또는 예. 남북전쟁 이런 거 빼면 예. 그냥 1%거나 예. 마이너스거나. 예.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별로 낮았겠죠. 예. 그래서 인플레 별로 신경 안 쓴 겁니다. 예. 예. 100년 동안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 철학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예. 29년 막 대공황 전까지는 자유 방임주의를 시장 만능으로 했죠. 예. 29년 이제 루즈벨트 들어가서부터 케인즈안 중심의 국가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모든 이제 예. 정책 경제를 펴죠. 예. 초반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나름 했는데 이게 50년대 60년대를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정부가 만능이네. 자, 이 위대한 사회도 만들 수 있겠구나. 예. 이제 위대한 미국 한번 만들어보자. 베트남전으로 돈 이미 많이 썼는데다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시작하는 게 이제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죠. 예. 그때부터 돈을 마구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물가가 65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예. 자, 이게 실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은 60년대 70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실은 국가가 만능이라는 예. 자, 이런 착각인 거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예. 돈을 막 써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예. 이게 80년 이후로 워낙 인플레이션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70년대는요. 거기다가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사회적인 문화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분위기가? 아니 인플레이션은 100년 동안 거의 없었고 그죠? 이게 지금 고용과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 인플레는 예. 뭐가 중요해. 이게 닉슨이었고요. 예. 공화당인 닉슨조차도 우리 모두 케인즈 아니야. 예. 어디다가 금리를 올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그 분위기가 이제 79년 볼커 들어오고 그다음에 80년대 레이건으로 바뀌면서 신자유주의로 예. 경제 철학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장으로. 국가에서 시장과 효용, 그러니까 인플레가 중요한 거죠. 예. 고용 잠깐 참고 예. 일단 인플레 먼저, 예. 효용 먼저. 예. 자, 그래서 그 효용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예. 이데올로기 뭐가 중요해? 예. 월가가 나선 거죠. 아하. 전 세계적으로 예. 월가와 기업가들이 이제 탈냉전으로 가게 되면서 전 세계 싼 곳으로 무지막지하게 가게 되면서 이제 소비에트 붕괴되고 하게 되면서 예. 이런 그 월마트 효과가 만들어지는 상황들. 전 세계 싼 곳이라면 이념에 상관없이 가게 되고 예.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이런 예. 상황들이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예. 지금 다시 국가가 중심이 되는 이런 경제 철학으로 바뀌고 있죠. 요게 실은 아까 막 금리 막 올려야 된다 예. 이런 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예.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예. 선거를 앞두고 또 미국도 중간 선거도 있고요. 예. 자 지금 막 서로들 돈 쓴다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그래서 폭등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제금리가.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은 예. 앞으로 상당히 그런 모습이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미국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예. 이게 지금 한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40년 정도씩 바뀌는 커다란 이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컸었다.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센터장님 얘기는 좀 큰 그림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죠. 네, 지금 80년대까지 80년 초 그 직전까지 국가 주도의 케인지언, 네.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은 개판이 그러니까 엉망이 된다라고 해서 국가주도의 위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레이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네. 국가의 국가는 좀 빠지고 시장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시장은 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러면은 네.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너무나 큰 문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예. 변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은 돈을 쓰는 게 예. 이제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런 사회가 지금 커다란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난 10년하고 다른 그런 예. 상황들 그런 정책들이 예. 나올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된 거죠. 예. 그죠?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부적절한 표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예. 그 저희가 이제 지금 우려하는 요인 중에요. 예. 지금 데자부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도 그때 오일19처럼 예. 지금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갈등들이 예. 혹시라도 원자재 가격 전반을 다 끌어올리는 예. 이런 상황이 나올 이 데자부 되는 상황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달러의 위상이라고 봅니다. 달러의 위상. 70년대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예. 달러가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렇죠. 그때. 금태환을 같이 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그 전까지는 돈을 쓰더라도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찍어낼 수가 없었죠. 네. 근데 금의 연동률, 이걸 끊어버렸어요. 금을 근데 금값 올라가고 달러 약세가 되니까 예. 수입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예. 이게 70년대가 실은 미국이 엄청난 위상의 위기, 지정학적인 위기,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예. 혹시 2020년대 다시 나오게 된다면은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아마 지정학적인 문제는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미중 관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 예. 미국이 점점 쇠퇴하는 상황들이 예.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고 아니면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점점 약화되는 예. 다극화된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이 동시에 결부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달러의 문제이기 때문에 70년대를 지금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터졌던 게 지금 70년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중에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그때랑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예. 그때랑 다르게 예. 일단은 강한 의지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들 예. 그것들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변하게 된다면 연준으로서도 실은 난감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사태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재밌네. 데자부 얘기를 하셨으니까 70년대 인플레가 극심하게 혹독한 인플레가 오면서 그때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아서번지라는 분이 어쨌든 이게 다른 핑계를 계속 댔다면서요.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인플레 우리가 석유값 올라서 그런 거고 곡물가 엘니뇨 때문에 곡물값 올라서 그런 거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저금리로 갔다가 바뀌면서 폴 볼커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잘못한 거다 해서 금리를 한꺼번에 1%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올려버렸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 대접이라고 하면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에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굉장히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강해지면서 그 당시 구소련의 몰락을 일으킨 거 아니냐. 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소련은 이제 러시아는 이제 해체됐지만은 지금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를 갖다 4번이니 7번이니 우리 계속 올려야 돼 하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00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중국을 좀 타겟으로 한 거 아니냐. 예전에 소련으로 한 것처럼. 볼커가 금리를 올렸을 때 내가 금리를 올리면 이걸로 소련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올렸을까요? 아니겠죠. 그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실은 약간 음모설인데 그냥 이게 인과를 그렇게 맞춘 건데 역사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소련뿐만 아니라 예. 신흥국들 중남미 모라토리엄부터 해가지고 8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그 문제들이 실은 볼코가 금리를 올려서 시작됐고요. 예. 우리 그 영화 조커에 나오는 악당이죠. 미국의 소시민으로 살았던 그 조커가 아. 악당이 되는 게 바로 81년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볼코가 예. 금리 올려서 예. 기업들이 파산하고 엉망이 됐던 뉴욕. 예. 그 고담 시티가 뉴욕이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알고 볼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니죠. 87년에 연준의자 그만둘 때까지 경호원에 둘러싸여 가지고 예.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망했어. 살해 위협이 시달렸대잖아요. 예. 그게 그거는 좀 다른 문제.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중국의 뭐 심각한 타격 그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대자뷰 얘기하니까는 그때는 소련이 그래서 망했는데 그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워낙 이게 그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네. 다음에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버퍼를 완충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를 지금 뭐 네 번도 지금 굉장히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더 금리를 이렇게 어쨌든 7번까지 만약 올린다면 막 그렇게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빅 스텝으로 막 이렇게 올린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어쨌든 급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충격을 받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충격을 받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영향을? 요번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진짜 7번씩 올리면은 전 세계가 좀 충격을 받긴 하겠죠. 예. 그런데 과거 정도의 충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하. 예. 그걸로 인해서 예. 뭐 신흥국이 엄청나게 쓰러지고 예. 또 다시 프레자일 5 취약국 5개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예. 이제 아닐 거라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 금리를 먼저 올렸고요. 예. 우리도 실은 먼저 올린 나라 중에 네네. 하나죠. 예. 그 이제 금리 격차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0% 또는 뭐 일본도 그렇고 예. 자 이런 선진국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돈을 왜 여기다 두냐. 이 돈을 가지고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곳에 가서 투자하자. 이게 캐리거든요. N 캐리, 달러 캐리, 유로 예, 예. 캐리라고 네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예. 그럼 0% 사서 뭐 3%, 4%를 투자하면 되는데 예. 여기가 0%에서 2%를 올리면은 2%인데 2% 조달해서 3%? 3% 뭐하러 해? 예. 그럼 다시 돌아오겠죠. 예. 역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예. 우리 97년 외환위기도 영향을 받았었고 예. 2013, 14년에도 큰 충격을 받고 했는데 예. 지금은 일단 그래서 먼저 이 국가들이 금리를 먼저 올린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런 신흥국이나 이런 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없었어요. 2020년 이후에는.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돈 벌기 싫었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는 예. 선진국에서 문제가 터졌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금리를 내렸을 때 이 캐리 트레이드로 신흥국이 멀쩡했기 때문에 예.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브라질이든 인도든 어디든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흥국의 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였고요. 예. 자산 버블이 생겼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저 신흥국의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았거든요. 예. 수입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수입이 너무 늘고 환율이 너무 강해지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무역 수지, 그러니까 경상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던 거죠. 국제 수지가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가지고 예. 이렇게 구조적인 상황이 돼 있는데 예. 거기서 갑자기 캐리가 역으로 이제 반환이 되니까 예. 자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예. 경상 수지는 마이너스인데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보유고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게 2013, 14, 15 이 얘기였고요. 예. 이번에는 어떨까요? 신흥국이 다 엉망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다 엉망이 됐어요. 예. 예. 보니까 들어가서 뭐 할 만한 것도 없고 예. 중산층도 엉망이 됐어요. 예. 다들 집에만 있고 그래서 예. 외부에서 수입을 못 해요.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캐리 트레이드로 어디 갈까 보니까 갈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하. 비트코인으로 갔고 미국 주식으로 갔고 아. 거의 선진국 안에서 많이 놀았고 거기서 일부만 더 돈이 갔습니다. 돈 거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빠질 게 별로 없어서 예. 저희가 그 기준으로 경상수지를 보거든요. 예. 이제 주요한 이제 지난번에 프레자일 5라고 이제 취약국 5개라고 욕했던 나라들의 대부분 보면은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예. 똔똔이라면 되나? 비슷비슷하거나 흑자예요. 예. 수입을 많이 못했고 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좀 되고 하니까 예. 손해를 안 보는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충격을 받을 만한 것도 별로 크지는 않다. 예. 약간 정도밖에는 예. 위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어려워. 그래서 아까 그 돈이 이제 빠질 때 예. 많이 들어갔던 자산이 이제 가상 자산이 최근에 그래도 많이 빠졌었죠. 예. 예. 그다음에 미국 주식도 빠졌었죠. 예. 이런 흐름이 그래서 예. 지난 2년 동안 많이 들어간 자산에 많이 빠졌다. 아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오히려 금리를 내리잖아요. 네. 내리면 당연히 그 중국에 들어갔던 그 자금들이 네. 빠져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의 주식시장 이런 데는 외국 자금들이 지금 뭐 기록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많이 빠졌잖아요. 아,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올 것도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자, 이제 올림픽 끝나고 예. 미중 관계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럴라나요? 뭐 이제 뭐 저기 아주 뭐 진짜 무슨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10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미국의 바이든 또는 미국으로서는 계속 공격해야 되고 예.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 이대로 가면은 중국의 패권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에 엄청나게 이제 쪼아들 텐데 예. 올해 중간 선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아하. 중국으로서도 양보할 수 없겠죠. 예. 사면이 달려 있기도 하니까. 그렇죠. 가을에 그런 가운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돈 벌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화웨이든 뭐든 다 방어하고 예. 다 못하게 하고 밸류체인에서 중국 빼고 나머지랑 자꾸 이런 거를 미국 주도로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이게 더 심해질 거지 예. 완화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수 위주로 봤는데 공동 부유론 해가지고 예. 지금 여러 가지를 다 못하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예.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인 거지. 이걸로 뭐 엄청나게 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서 더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외국 자금들이 그럼 중국으로 지금 금리를 내리는데도 거꾸로 내리는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국 자금들이? 일단은 채권 자금은 예. 그 이제 글로벌 본드 인덱스라는 게 예. 있는데요. 이게 예. 2020년에 편입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한 10몇 %를 담아야 됩니다. 예. 매년 조금씩 늘려요. 이렇게 돈은 들어갑니다. 주식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 따라서 들었다 나왔다를 반복하겠죠. 근데 그렇구나. 이제 채권 자금의 속성은 일단 편입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그리고 한 3% 또는 2% 후반 정도기 때문에 예. 다른 데는 아직 0% 또는 1% 유럽은 아직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해도 0.12잖아요. 예. 여기는 3%이기 때문에 예. 요 캐리를 좀 향유하기 위해서 가는 데도 예. 있고 예. 왜 안 보이고 다변화 차원에서도 예.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예. KIC는 일부 이 채권을 담습니다. 인덱스에 있으니까 예. 그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중국이 좋아서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건 아니고.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또 금리 인상, 긴축 뭐 이런 거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그 투자는 좀 네. 어떤 쪽이 좀 그 유리할지. 저는 그 일단 지난번에도 계속 금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죠. 하셨고. 예. 제가 그 작년에 말씀드린 게 이제 크게 아니죠. 그 올해 화두가 세 가지 저 인플레이션, 지정학, 예. 파퓰리즘 예. 아마 올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이게 있고 예. 올해 미국채 10년물이 이제 2%가 넘어가게 되면 채권화하셔야 된다. 오늘도 채권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장기채도 그렇고. 네.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터지는데 손실이 예. 있는데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땡큐인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예.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 계속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채권을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난 10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 보세요. 예. 우리 주식을 실은 얼마나 했었나요? 한지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박스였었죠. 예. 그때는 거의 채권,
예. 또는 글로벌 리치 이런 거 예. 중위험 중수익 자산들을 가지고 예. 우리가 그걸로 이제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 많은 수익을 냈고 채권을 하셨던 분들이 2019년 말 2020년 초 그때도 저희 홍사원 씨 전에 우리 최경 예. 때 채권 하셨던 분들은 예. 2월에 주가 급락했을 때 예. 채권에서 수익을 이제 정리하고 예. 그거를 주식으로 갈아타고 예. 이런 분들이 실은 고수익이 났죠. 주식만 계속 갖고 있던 분보다. 예. 근데 2년 동안은 금리가 너무 낮았고 예. 금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은 하지 말자고 했던 것들인데 이제 2%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2% 넘어가게 된다면 예. 지금부터는 다시 채권 자산을 상당 부분 쟁여놔야 돼요. 여기 자산 배분입니다. 어허. 2년 동안은 자산 배분을 못했어요. 예. 예. 너무 낮아서. 네네. 그렇죠? 지금부터는 다 채권만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예. 이제는 한 4%, 3%, 4%, 5% 정도 예. 이 정도의 예. 매년 수익 정도를 예. 여기 한 뭐 30%든 40%든 예. 이렇게 계속 이자를 받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또 주식도 어느 정도 하시면 되니까 예. 이젠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주식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은 제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이 주식에 뭐 우리가 흔히 증권사 가서 많이 이제 네. 흔하게 사는 게 하는데 네. 채권은 그거 어디서 사요? 그거? 여전히 증권사입니다. 투자는. 증권사에서 네. 미국 거래를 합니다. 미국 국채나 회사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다가 그건 뭐 주식 같은 거야. 뭐 네. 코스피 코스닥 갖고서는 보이잖아요. 네. 채권 같은 것도 그렇게 뭐 증권사에서 제공을 해 주나요, 그러면은? 예, 근데 HS를 통해서 예. 본인들이 사고 팔고 하기에는 예.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일부를 쪼개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 아. 그거를 ETF를 이용하거나 예. 아니면 그 채권 펀드를 예. 이용하거나. 아. 그러니까 제가 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형 펀드를 비중을 줄여야 되시고요. 예. 아마 재작년에 2020년에 그 퇴직연금 이런 거 보시면 예. 수익률 되게 올라갔다가 예. 지금 까보시면 완전히 작살이 난 상황일 겁니다. 예. 예. 실은 그동안 비워놨다가 예. 이게 올랐을 때 지금부터 담아야 되는 거죠. 채권은 금리가 너무 낮거나 올라갈 때는 하는 게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 한 상반기 또는 예. 중반부터 예. 미국채 10년이 2% 이상으로 넘어갈 때 한국 국채는 이미 예. 괜찮은 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한국 채권형 펀드로도 이제 지금 하시고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회사채들이 있거든요. 예. 한 4%씩 나와요. 예. 우리 하나은행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거 보고 예. 그 회사의 은행채 예. 또는 이제 후순위 뭐 이런 것들을 금리 상황에 맞춰서 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이제는 막 엄청난 주식에서 기대 수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예. 불확실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또 이제 채권으로 좀 쟁여놓다가 예. 나중에 또 이게 금리가 나중에 또 경기가 또 안 좋을 때 있겠죠. 그때 또 예. 쫙 빠지게 되면 예. 그때 또 빼서 또 주식도 하시다가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상황이 다시 만들어졌다. 올해부터는 하셔야 된다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 센터장님이 생각에는 네. 채권도 뭐 한국 채권을 있고 미국 네. 채권이 있을 테고 네. 뭐 다른 나라 중국도 채권이 있을 테고 네. 어느 채권을 그러면 좀 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종목을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쉽지가 않은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해외 채권 투자 전략 저희 회사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예. 무료고 또 이제 신청하시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제가 종목까지 말씀드리니까 예. 그거를 자세하게 1시간 발동할 테니까 예. 그걸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채권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하신 것 이상으로 예. 채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예. 실은 아까 금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전통적인.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2% 3% 오르게 되면요. 예. 국채도 안전자산, 금도 안전자산인데 예. 그러면 금 투자를 안 하고요. 예. 이 국채로 이동을 합니다. 예. 워렌 버핏이 그래서 금을 싫어하죠.
이자를 안 두는데 뭐하러 갖고 그렇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금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예. 금이 안전자산의 역할이 금보다는 이자가 매년 나오는 2% 3%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가 채권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올해부터. 요 미국 국채금리 2% 이상. 왜 네. 2%라고 했냐면요. 미국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가 채 안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2% 올라가서 금리는 잠깐 올라갈 수 있지만 예. 이게 나중에 기준금리가 그래서 우리가 올린다 할 때 2% 위로 올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15년부터 18년 올라갈 때도 2.5까지 갔는데 바로 경기 침체. 예. 이번에는 한 2% 언저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7까지 지금 10년을 가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이 2%가 안 돼요. KDI 기준은. 이런 상황에서 2% 이상이 되는 그 국채에 투자하는 걸로. 네, 회사채나 이런 것들 투자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금과 옥조 같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